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는데 정말 이제는 공기가 꽤나 쌀쌀해졌구나 하는 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 주 4일만 저희가 잘 소화하면은 또 이제 쉬는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이번 주 또 힘차게 보내시면서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저희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아침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글모닝, 오하글모닝 함께 외쳐주시고 계신데요.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금요일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난주 전반적으로 돌아보자면 이 파월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위축됐었다가 그래도 금요일장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다시피 3대 지수가 상승불 켜냈고요. 특히 다우가 0.6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을 비롯해서 이 시장은 무엇에 반응을 했고 각 기업들은 어떤 내용들 내놨는지 오늘도 새벽 요정 두 사람 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김예림 아나운서 그리고 돌아온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주말 우리 그리고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너무 잘 다녀왔어요, 저는. 충전이 한껏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충전도 정말 잘 됐고요. 네. 그리고 살도 쪄가지고 에? 지금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니, 아까 예림 아나운서한테도 물어봤더니 네. 조금 쪘대요, 저보고. 저 웃기만 했어요. 정말 그랬나요? 뭘 많이 먹었어요. 아, 정말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충전하면 또 좋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근데 또 내심 한켠에는 너무 생각난다. 우리 다 지금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테슬라 소식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네. 마음이 조금 아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채팅창에 찾아오기도 했고 우리 네. 오은비 아나운서가 딱 휴가 가기 전에 리튬 아메리카스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딱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도 탄력이 이어졌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만큼 오늘도 저희가 이 시장 흐름 꼭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예림 아나운서도 충전 잘 하고 오셨나요? 저는 주말 사이에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네. 오늘 좀 목소리가 살짝 삐끗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침 소리도 조금 날 수도 있다는 점. 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예림 아나운서에게 여러분들 따뜻한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컨디션은 좋겠고요. 멀쩡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또 목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가장 꼼꼼하고 친절한 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금요일 시장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미국 증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8월 PC 가격 지수가 지난해 대비 2.7%, 또 근원 PC 가격 지수는 2.9% 상승하며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죠. 인플레이션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자 시장은 안도했고요. 또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증시를 지지해 줄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집계한 미국의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비치보다는 조금 후퇴한 55.1로 공개됐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었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아직 시장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와 맞아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는 소폭 내려앉다가도 이내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는 올해 두 차례 금리를 내릴 확률을 과반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내 10년물 국채 금리는 4.17%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3.64%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날 미국의 달러와도 금리나 기대감이 좀 되살아나면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8월 PC의 세부 내용을 보면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도 드러나면서 달러의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선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이날 엔달러 환율은 149엔 중반에 거래됐고 원달러 환율은 1,409원에 거래됐습니다. 금선물도 이날 금리나 기대감에 힘입어 3,800달러 선을 다시 좀 뛰어넘었습니다. 은선물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2035년까지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7에서 1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죠. 태양열 전지에 사용되는 은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은선물은 3% 넘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가 일부 석유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원유 시장은 공급 압박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날마다 주장하는 것도 유가를 오르게 한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이날 국제유가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금요일 시장 상황 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서 또 오히려 연휴가 찾아오는 게 싫다, 쉬는 날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저희를 못 보게 돼서 그러신 게 아닐까라는 이거는 생각이.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아마 저희를 못 봐서 그러신 거죠. 네. 쉬는 날 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 예림 아나운서 앞으로다 문어 예림 또 이렇게 얘기를 감사합니다.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다른 한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메시지로 문어 예림과 우리 은비 아나운서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요라고 또 우리 주말 진짜 사이에 사이 좋잖아요. 보내주기도 하셨답니다. 네. 정말 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시장 상황 꼼꼼히 살펴봤고 이번에는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은비디아의 엔비디아로 출발해 볼까요? 네, 엔비디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무려 240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봤냐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AI 협력이라던가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 엔비디아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라던가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회사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생성형 AI 제품, 쉽게 말해서 뭐 챗 GPT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런 AI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잖아요. 지금도 챗 GPT 같은 거를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칩이 필요합니다. 그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고객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살펴봤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이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오픈 AI 대규모 투자 소식에 또 탄력을 받기도 했다가 좀 등락을 맞아요. 나타내는 흐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장 경쟁에서 굳건할 것이다.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는 전망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내에서 포지션이 어떨지 평가 또 궁금한데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AI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이 511달러잖아요. 모건 스탠리는 기존에는 582달러로 봤는데 625달러까지 올리면서 네. 가장 추천하는 종목 리스트 안에 넣은 거예요. 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기업들이 IT 투자,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서버 같은 데 쓰는 돈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모건 스탠리가 조사를 또 했어요. 기업 IT 책임자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3년 동안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릴 분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이 부분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애저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39%나 성장하면서 클라우드 시장 안에서 존재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요.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치 쪽으로 잡음이 생겼는데요. 네. 뭔지 약간 예상 가시죠? 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인 리사 모나코를 해임하라라고 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어요. 그 리사 모나코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정부가 이미 리사 모나코의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이랑 공공기관 출입권까지 다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는 의견을 크게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오름세 보였고 모건 스탠리가 톱픽으로 선정했다는 점. 그런데 방금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짚어준 의견 때문에 춘소님께서도 좋은 의견도 받고 트럼프한테 다른 의견도 받고 이렇게 좀 두 가지 면을 함께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 애플 볼게요. 애플이 뭐 아이폰 17 기대보다는 성적표가 좋다 이렇게 흐름을 가져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애플은 좀 AI 관련된 확실한 혁신이 나와줘야지 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리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론데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근데 내년에도 새로운 시리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그냥 시리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안에서 이 챗 GPT 같은 앱도 따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베리타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애플 직원들이 새 시리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또 평가하는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여기에는 개인 데이터를 찾아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데이터 안에서 뭔가를 찾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소식이 더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투자 의견이 하나 나왔어요. 에버코어 쪽에서 이 아이폰 17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상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새 모델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나 이 고급 모델, 뭐 예를 들면 프로 맥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모델들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코어는 애플에 대해서 여전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260달러에서 29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시리 담당자, AI 두뇌가 퇴사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었지만 그래도 지금 기대감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소식을 내놨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타로 바로 가볼까요? 네, 메타도 소식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지금 메타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쓸 때 광고가 없는 버전을 돈을 내고 쓸 수 있다라고 해요. 두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 이 메타가 새로운 유료 구독 옵션을 내놓게 된 건데요. 메타는 이제 앞으로 몇 주 안에 영국 사용자들이 광고 없는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격은 모바일 앱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한 달에 3.99 파운드고요. 컴퓨터 웹으로 결제하면은 한 달에 2.99 파운드예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싸게 하려면은 웹으로 가입하는 게 낫겠죠. 네. 근데 이 결정에는 사실 배경이 있어요. 메타가 영국에서 개인 맞춤형 광고 문제로 소송을 당했었잖아요. 그걸 합의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유료 구독 모델을 내놓게 된 겁니다. 영국의 이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관도 메타 너네 아주 잘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환영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번 협상 과정 안에서 메타가 영국 이용자들의 요금을 조금 더 낮추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메타는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내림세 보였는데요. 영국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은비 아나운서의 성대모사 그리웠잖아요. 그쵸? 그리웠죠. 자, 다음 종목은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너무 전해드리고 싶었잖아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기업, 금요일장의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볼 내용이 좀 여러 개 있어요. 테슬라는 굉장히 투자 의견이 너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일단 먼저 웨드부시 쪽에 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요. 테슬라 이제 웨드부시가 테슬라에 대해서 아웃퍼폼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은 앞으로도 시장보다 훨씬 더 잘 나갈 거다라는 의견을 유지했고요. 주가도 기존에는 500달러였어요. 지금이 440달러니까 60달러가 더 높잖아요. 근데 이 500달러에서 무려 6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거의 최고 목표가죠? 그러니까 항상 최고 목표가는 웨드부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를 봤더니 테슬라가 인공지능 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흔히들 테슬라 강세론자라고 얘기하는 댄 아이브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지금 투자자들이 테슬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특히나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같은 AI 혁신이 테슬라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극찬을 한 거죠. 네. 또 이 시장에서만도 최소로 1조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가 더 완화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진짜 잘 풀리게 된다면은 내년 초에는 테슬라 시가총액이 2조 달러고 내년 말쯤에는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강세 시나리오까지 내놓게 된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비슷한 의견으로 도이치뱅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네. 목표 주가를 345달러, 지금보다는 좀 낮죠? 근데 지금 345달러에서 43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테슬라가 AI 기반 사업을 넓히면서 입지가 더 커질 거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인데요.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는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지금 집중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또 보상 문제도 정리된 만큼 테슬라가 실제로 쓸 수 있는 AI, 즉 구현형 AI에서도 선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특히나 로보택시 사업은 향후 2년 안에 본격적으로 매출을 늘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내년 1분기 말까지 로보택시 차량이 1,000대를 넘길 거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도 지금 모델 3랑 모델 Y를 중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로보택시까지 더 얹어진다면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눈높이는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은비 아나운서가 사실 거의 매일같이 전해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보상 패키지에 대한 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구현형 AI, 물리 AI에서의 경쟁력은 정말 이제 테슬라를 따라잡을 자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포지션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이 지역이 확장될 때마다 또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꼼꼼하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 4%대 오름세 보인 테슬라까지 저희는 메가캡 특징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IB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도 저희가 스탠바이 하면서 은비 아나운서가 오늘 IB 뭐야? 오늘 IB 뭐야? 바로 이렇게 또 물어볼 만큼 정말 궁금해요. 또 기대를 모으기도 하고 오늘 문어 예림의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어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좀 유명한 기업이라 은비 아나운서한테 혼이 났어요. 왜 모두가 아는 걸 가지고 왔냐. 근데 또 너무 모르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아는 기업으로 그럼요. 준비해봤습니다. 일부러. 네, 일부러. 네, 오늘 첫 번째 글로벌 IB 기업은 많이 아시는 기업인데 바로 홈디포입니다. JP 모간이 홈디포를 포커스 리스트, 주목해야 할 기업 리스트 이름에 올렸는데요. 네. 홈디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쉽게 말해서 집을 고치고 꾸미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홈디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DIY형 가구나 이 자재들을 직접 구매해서 스스로 조립하고 만들어내는데요.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건축업자나 주택 시공사 등 이 전문가들도 홈디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바로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어서 고정 수요층을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일단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실히 있는 거죠. JP모건에서 홈디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꽤 간단했는데요. 최근 임금 상승률이 4%로 꾸준하고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소비 지출도 여전히 강하다는 거죠.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최근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엄청나다는데요. 네. 동시에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상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소매주들이 주목받을 거라 전했습니다. JP모건은 홈디포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웨이페어도 주목해봐야 할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로우스와 월마트는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경기 순환주들의 주가 추이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홈디포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롤린스라는 종목인데 네. 금요일장에서 3% 넘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네. 좀 안 유명한 기업으로 두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바로 롤린스입니다. 롤린스는 미국 해충 방제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네. 해충 방제부터 야생동물 퇴치 서비스까지 특히 미국인들을 괴롭히는 흰개미를 방지하는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글로벌 사업에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반 가정부터 식당, 병원 등등 이 장기적인 계약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또 해충 방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큰 부담 없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을 확인해 보면 JP모건이 롤린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처음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70로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롤린스의 브랜드 신뢰도, 건강한 기업 문화, 재무 유연성을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또 해충 방제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충 방제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가 넘는데 실제 보급률은 아직 15% 정도에 불과해서 앞으로의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또 기후 변화에 따라 요즘 해충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해충들이 나타나는 기간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롤린스 서비스는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매출의 약 80%가 정기 서비스 계약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에도 타격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22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는 기록도 세우고 있고요. 배당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 의견 중에 이런 말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AI가 직접 벌레를 잡을 순 없다 이렇게 말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네. 네, AI도 못 해내는 걸 해내는 이 롤린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수액이 넘칩니다. 맞아요. 진짜 명언. 적어놔야겠어요.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JP 모가 아, 그래요? AI가 벌레는 잡을 수 없다. 맞아요. 아, 감지는 그럼요. 할 수 있겠죠. 근데 딱 직접 잡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댓글에도 미국의 세스코 같다 이렇게 써있어요. 약간, 네, 맞습니다. 이야, 너무 좋은데요? 네. 러브버그도 잡아줘 롤린스라는 정도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도 이렇게 벌레 때문에 좀 고생해본 경험이 맞아요. 있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 뭐 이렇게 정기 서비스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게 한 번 가입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쵸. 그런 그러니까요. 기업이잖아요. 네. 가격이 인상이 되더라도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 경기 변동성도 커버할 수 있는 롤린스 정말 좀 흥미가 가는 네.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기업일지 기대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메이서리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헬스케어 리츠 종목이죠. 뭐 병원이나 요양원에 임대를 제공하는 웰타워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미국의 쇼핑몰을 보유하고 또 운영하는 리츠 기업 메이서리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이서리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려잡았고요. 목표가는 23달러로 잡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이서리치의 성장 포인트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랑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크게 축소된 게 눈에 띈다고 전했는데요. 또 사업이 부진한 건 빨리 매각해버리고 핵심 상업시설에 집중하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 분기의 실적을 보면 점유율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임대 수익률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 성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 400만 제곱피트 수준의 임대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이미 신규 임대로만 목표치를 넘어섰고요. 특히 내년에는 재개발 프로젝트 효과로 영업소득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나 안정적인 배당금인데요. 메이서리치가 무려 32년 연속 배당금을 유지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약 4%에 달합니다. 또 아직 남긴 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도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이나 월마트, 타겟이나 패션 기업 등 이렇게 쇼핑 관련주들이 언급될 때 메이서리치도 함께 떠오른 적이 있어서 이 점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메이서리치 정규장에서 금요일에 6% 넘게 거의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정말 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저희가 이야기하고는 네. 하는데 배당 매력까지 나와 있고요. 채팅창에서 춘소님께서는 예컴의 뿌듯한 미소, 몰랐지? 처음 듣지? 맞나요? 네. 이런 미소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정말 좀 새로운 종목 뭐가 있을까 아주 공들여서 찾아오고 맞아요. 준비하는 코너가 바로 이 글로벌 IB거든요. 저희가 메이서리치 살펴봤고요. 앞서 롤린스 AI가 벌레는 못 잡는다. 그리고 홈디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시 특징주로 좀 돌아올게요. 아쉬워랑. 네, 아쉬워서. 네. 그러니까요. 언제 늘어나나요? 우리 글로벌 IB?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정말요? 아쉬워라. 이렇게 조금 해야 감질 나죠. 그쵸. 아. 특징주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IB 코너의 이 희소성을 가치를 네. 높이고 있는 우리 예림 아나운서. 자, 저희 특징주로 넘어올 텐데 앞서 메가캡에서 테슬라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자, 루시드도 금요일장에서 4% 가까이 좀 올랐더라고요. 로보택시 맞아요. 관련 이슈가 있죠. 네, 루시드는 전기차 회사죠. 여기가 우버 전용 로보택시 차량 첫 모델을 누로라는 회사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근데 네? 회사 사정은 아직 쉽지만은 아하. 않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어요. 루시드가 우버로부터 3억 달러라는 굉장히 큰 투자를 받긴 했지만
내년에는 돈을 더 끌어와야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루시드의 임시 CEO인 마크 윈터호프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확보한 돈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우리가 손익분기점까지는 추가 자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게다가 상황을 더 네. 어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 구체적으로는 차량당 7,500달러의 이 세액 공제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루시드의 수익성에는 더 큰 부담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규장 안에서는 그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 은비 아나운서가 짚어드린 것처럼 금요일장에서 웃기는 했지만 앞으로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가 남아있는 루시드였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호텔 관련된 종목이 대기하고 있네요. 네, JP모건이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 아시죠?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네. 했는데요. 오. 원래는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는 덜 좋게 본다라는 그 정도 의견이었는데 이번에는 오버웨이트, 시장보다 더 잘할 거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거예요. 목표 주가도 85파운드에서 104파운드로 올려 잡았습니다. 물론 부담 요인도 있긴 합니다. 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환율 영향도 있었고요. 또 미국, 중국, 영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호텔 객실당 수익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호텔은 매출 총이익률, 쉽게 말해서 번 돈에서 원가를 빼고 남는 비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높고요. 지난 1년 동안 꾸준하게 이익을 내왔어요. 그래서 JP모건은 앞으로도 이 호텔이 영업이익을 연간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 정도까지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에는 부가적인 수익이 두 자릿수로 또 늘고 또 잉여 현금 흐름 전환율,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비율이 55%에 달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덕분에 매년 자사주를 한 5% 정도 꾸준하게 매입할 여력도 있고 지금 운영 중인 규모의 3분의 1이 넘는 신규 호텔 파이프라인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그냥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4.62%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어요. 네,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영국 브랜드 그룹이죠. 저희가 이제 뭐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이제 서울에는 이제 코엑스 쪽에 코엑스. 있는 그 호텔 그룹이기도 맞네요. 하고 지역별로 좀 많이 있는 홀리데이 인도 여기 그룹의 브랜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낸 미리온 테크놀로지스,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이것도 조금 낯선 회사죠. 네. 저도 약간 탐이 나서 낯선 회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가 방사선 안전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12%나 올라갔습니다. 이제 중간에 12%고 종가로는 10%인데요. 왜냐하면 JP모건이 새로 리서치를 시작하면서 비중 확대, 즉 시장보다 훨씬 더 잘 나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28달러, 지금보다 5달러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호재가 있었는데요. 네. 미국 에너지부가 앞으로 국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서 9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가 넘어가요.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할 말이 좀 더듬었습니다.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폴리티코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고 곧바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아주 소폭 빠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좀 탐이 나서 그래서 끝났어요. 네, 생소한 기업을 준비해봤다. 미리온 테크놀로지스 방사선 안전 솔루션 업체입니다. 금요일장 탄력 보여준 점, 우라늄 관련된 이슈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종목도 좀 생소했어요. 근데 티커가 펀이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하려면은 당연히 놀이공원 가야 되죠. 오, 네. 좋죠. 네,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회사인 식스플래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 주가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 투자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주주 중 하나인 랜드앤드빌딩스라는 투자 회사가 이 식스플래그 엔터테인먼트에 공개 편지를 보내게 된 건데요. 오.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식스플래그는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부동산을 그냥 들고 있기보다는 따로 떼서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 돈을 더 잘 굴릴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회사 가치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편지를 딱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놀이공원
그거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도 돈 버는 수단도 활용을 해라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고요. 그 덕분에 주가가 정규장에서는 4% 거의 가까이죠. 3.99% 올라갔고 애프터마켓에서도 무려 1%나 상승했습니다. 네, 티커가 FUN, FUN인 식스플레이스 엔터테인먼트, 거의 뭐 유원지나 테마파크, 워터파크를 포함해서 한 10개 넘게 이렇게 좀 공원을 소유로 하고 있는데 사실 땅이 엄청 크잖아요. 이런 그쵸. 공원들의 부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거론이 됐다는 점 함께 기대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시죠. 자, 다음 기업은 퍼페투아 리소시스. 오늘 특이하죠? 정말 네, 생소한 기업들 많이 작정을 들고 하셨네요. 와주셨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요. 이건 또 뭐 하는 기업이에요? 네, 여기는 또 광산 탐사와 개발하는 회사예요. 네, 이 회사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우리는 이제 안티몬이라는 금속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됐고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안티몬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티몬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좀 흔하지 않은 금속인데 배터리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군수 산업 같은데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공급 계약을 따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퍼페투아는 하나 더 강조한 게 있는데요. 자기들이 추진 중인 스티브나이트 골드 프로젝트라는 광산이 있거든요. 네. 이곳이 미국 안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가 나오는 매장지라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만 가진 자원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내세운 네. 거죠. 결국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희소 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 기대감에 주가가 정규장에서는 11%나 넘게 올라갔습니다. 퍼페투아 리소시스 정말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지금 이 안티몬이라는 게 미국 내 유일한 매장지, 이 프로젝트에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중국이 최대 산지이기 때문에 제2의 히토류라는 별명도 있는 그런 금속입니다. 그래서 안티몬이 관련해서도 한번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기업은 최근에 정말 주가도 바쁘고 실제로 이슈도 바쁜 인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인텔이 애플과 TSMC의 투자나 제조 협력과 관련해서 접촉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블룸버그에서도 이미 인텔이 애플에 협력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을 보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혹시 인텔이 그 옛날의 힘을 되찾는 게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밀려났던 영향력을 협력을 통해서 되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인텔은 숙제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인텔이 과연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 그러니까 이 최첨단 칩을 안정적으로도 만들고 성능도 최고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느냐, 이 점이 여전히 불확실한 겁니다. 결국 인텔은 협력 가능성으로 기대감은 이렇게 커졌지만 실제로 기술 경쟁력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과제는 아직까지는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최근에 전하는 소식들이 인텔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기대감은 가져오고 있지만 그래도 눈높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충족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인텔이 금요일장에서 4% 넘게 탄력을 이어갔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잉 소식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연방항공청이죠. 여기가 보잉에게 다시 힘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대상은 737 맥스와 787 기종의 안전 인증인데요. 원래는 보잉이 좀 잇따라서 사고를 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연방항공청이 직접 모든 안전 검사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권한을 단계적으로 다시 보잉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보잉의 주가는 3%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보잉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결국에 이번 결정은 보잉이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키웠고 그게 곧바로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연초에 막 청문회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주까지 이런 외교적인 수주 소식이 좀 들려와도 종가까지 맞아요. 반영이 못 되는 네. 경우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쵸. 자, 보잉이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다는 점까지 저희는 체크해봤습니다. 자, 은비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로 가볼게요. 지난주에 시장이 좀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금요일에 발표되는 8월 PC 이 물가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오히려 시장을 좀 안심시켜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지 또 안 내릴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였죠.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인플레이션 지표 8월 PC 가격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수치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미국의 8월 PCE는 지난해 대비 2.7% 상승했고요.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7, 2.9% 상승했습니다.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는 그래도 뭐 순조롭게 잘 넘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전일장 시장이 반응한 대로 올해 금리를 추가로 내릴 명분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ME 패드워치를 확인해 본 결과 일단 다음 달 금리를 내릴 확률은 87%로 집계되고 있고요. 12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은 65%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PC 지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이 강하게 나왔다는 점이었는데요. 개인 소득이 이번 달에 0.4% 증가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0.6% 증가했습니다. 실질 소비자 지출도 0.4% 오르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즉 2분기 GDP 확정치 때처럼 미국의 소비 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석 달 연속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올랐지만 동시에 고소득층의 소비가 지속된 점이 좀 특수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소비 행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소비자들의 저축률도 함께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여름철에 소비 지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걸로 봐서 4월과 5월 당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이 쇼핑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보복 소비를 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풀이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10월 첫째 주인 만큼 고용 주간에 들어가죠. 이번 고용 지표도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 예산안 합의가 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9일, 그러니까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에서 담판을 지을 예정인데요. 만약에 30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셧다운이 불가피해지겠죠. 백악관에서는 셧다운에 돌입할 경우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은 부서부터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또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8월 PC에 대한 내용 짚어봤고요. 정말 뭐 고용 주간이지만 고용 지표 이런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셧다운 우려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김선영 대표님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슈는 자, 저희가 빵에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7으로 넘어왔는데 M7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제가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은비 아나운서가 추천해준 기사가 제가 있었거든요. 전반에는 나왔던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너무 재밌게 봐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 자체도 이제 M7은 옛말이다.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AI 주도 그룹은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그룹명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오픈 AI 챗 GPT가 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죠. 그동안 미국 증시를 지배해왔던 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 메타 M7 기업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기업들이 떠오를 것 같으세요? 저는 오라클? 오라클도 있고. 그러게요. 브로드컴. 또 브로드컴도 맞아요. 타율이 좋은데요. 왜냐면 이거 제가 본 기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그리고 팔란티어가 강력한 AI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이 AI 관련주들이 M7 기업들보다 더 성장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요. 기존부터 뭐 니프티, 피프티라든지 닷컴 시대 4인방, 팡주 등등 이들처럼 M7이라는 이름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가 됐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을 묶은 펩
횡포를 거론하고 있고요. M7 기업의 브로드컴을 합쳐서 엘리트 8이라는 그쵸.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요, 이 M7 기업의 브로드컴과 팔란티어, AMD를 더해 매그10 지수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와우. 이렇게 새로운 주도주 후보군에는 또 TSMC도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상승했던 오라클, 또 브로드컴, 팔란티어도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10AI 오브 젠 A라고 이 젠지 세대를 대표하는 AI 관련주 10개 이런 말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어서 AI로 혜택을 보는 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센디스크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전력 관련주,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 장비 관련주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네. 다만 이제 매력이 뒤처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아쉽게도 애플과 테슬라였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가 애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면 전망이 또 달라질 수 있겠고요.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긴 하지만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지금의 지위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블룸버그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AI가 확산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당장은 수혜를 받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AI를 활용해 기업의 효율성과 성장성을 끌어올리는 게 승자가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를 이끌 다음 주도주 그룹은 누가 될지 제가 또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7을 대체할 주도주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상이 누구인가 이건데 맞아요.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애플과 테슬라 평가가 좀 아쉬웠다라고 하니까 탄식이 나왔어요. 애플 때문인가요? 테슬라 때문인가요? 둘 다죠. 네. 제가 맨날 뭐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잘 나오는데. 그쵸. 그렇죠. 좀 계속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네. 또 특히나 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브로드컴, 오라클, 팔란티어 이쪽도 함께 주목을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뭐 스토리지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거론됐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마저 특징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네. 오늘 방송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은비 아나운서랑 저랑 관세 관련된 내용 봄에 뭐 좀 정리할 수 있냐? 아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때는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또 계속해서 나왔어요. 관세, 참 이 관세라는 키워드로 섹터가 참 많이 움직였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대형 트럭 네.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형 트럭이 관세 부과 대상에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외국 업체들과의 이 불공정 거래에서 지켜야 한다라면서 모든 수입산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터빌드, 그리고 캐노스 같은 미국 대표 트럭 브랜드들을 꼭 보호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두 브랜드가 사실 모두 미국 회사 파카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파카는 정규장에서 무려 5.16%나 상승을 했습니다. 뭔가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티커는 PCAR, 피카입니다. 파카. 네. 그다음에 저희가 예림 아나운서가 속보로 잠깐 뭐 캐비넷 이런 내용들이 네. 들어간 속보, 관세 네. 속보가 나왔어요라고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주방, 뭐 수납장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네, 이번에 또 특이한 좀 관세가 맞아요. 들어가는데요. 엄청 디테일해요. 네, 주방 수납장과 욕실 세면대에는 50% 관세고요. 소파나 안락의자처럼 이렇게 천이 씌워진 가구에는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 적용은 다음 달 1일,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수혜를 보게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스터 브랜드와 아메리칸 우드마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두 회사는 미국에서 주방이나 욕실 수납장을 만드는 업체예요. 이 매출의 95% 이상을 미국 안에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워낙 지금도 값싸고 질 좋은 그런 수입품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수입품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산에 50%라는 높은 관세가 붙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결국에는 이 두 회사는 앞으로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고요. 실제로 전일장에서는 주가가 나란히 6%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 브랜드와 아메리카 우드마크 주가가 정규장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관세 소식, 가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기업별로 해외 관련된 비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번엔 또 가구 쪽으로 한번 슝 하고 넘어가 볼게요. 관세 소식이 이렇게 앞에서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마냥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들어오는 게 이제 가구 소매 업체들이거든요. 여기선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RH라던가 윌리엄 소노마 같은 회사들이 그런데요. 이 회사들 모두 다 일부 제품은 직접 디자인하고 제조를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0% 관세 부과 소식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주가도 같이 반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RH가 4.16%나 떨어졌고요. 윌리엄 소노마도 장중에는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막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애프터에서 조금 빠졌어요. 자, 이렇게 윌리엄 소노마, RH 가구 소매업체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어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실 이거는 4월 이전부터 계속 나오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좀 더 참고를 해보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든 칩과 해외에서 들여오는 칩의 비율을 1대1로 맞추라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못 맞추게 된다면 그 기업은 추가로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직 짓고 있는 공장도 예외로 쳐준다는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앞으로 100만 개 칩을 생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공장이 채 완성되지 않더라도 이미 생산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네.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보자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기로 한 기업들은 큰 타격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TSMC나 마이크론처럼 미국 안에서 생산을 늘리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실제 주가 반응도 좀 엇갈렸는데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마벨 테크놀로지는 각각 1%, 0.7% 떨어졌고요. 반대로 미국 안에서 생산 비중이 큰 글로벌 파운드리는 8% 넘게 급등을 했고 테러다인도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미국 안에서 만들어 너네 우리나라에서 다 해야 돼. 약간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의약품도 비슷한 톤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의약품도 사실 참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랜드 특허 의약품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약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또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 제약사가 미국 안에서 직접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 관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에 또 제약사 주가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라이릴리라던가 머크 같은 미국 제약사 주가는 약 1% 정도 올라갔고요. 반대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약 2%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의약품, 제약바이오 섹터까지도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 소식은 오늘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도 참 시간이 좀 빨리 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5분만 지난 줄 알았는데 5분 지난 거 아니었어요? 우리 춘소님께서는 은디 예컴 시간이 늘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참 관세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다 이렇게 맞아요. 또 코멘트를 함께 해주고도 계십니다. 진짜 이제는 세부 품목별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계속해서 함께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새벽요정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김선영 대표님과 시장 전략으로 돌아올게요. 오은비 아나운서,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이요. 열심히 일하면서. 네. 좀 쉬지 않고 계속 주말도 역시나. 사업자에게는 주말이 없죠. 연휴는요? 연휴요? 다행히 연휴 갑니다. 연휴는 좀 네. 쉬실 수 있나요? 수요일까지 방송하고 수요일 날 바로 이제 아침에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시나요? 그냥 멀리 못 가고 제주도 가려고요. 너무 좋습니다. 좀 날씨도 좋고 이렇게 우리 김선영 대표님의 휴일 완전한 충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전에는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정말 대표님과 열심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요일장 점검부터 해볼 텐데 네. PC 개인적으로 좀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까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긴 했었어요. 저는 네. 이제 시장이 약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예상에 맞아떨어졌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경기 침체설이 이번에도 좀 나왔었죠.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가 죽지 못하는지 이제 네. 그거를 안 죽는지를 잘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소비가 워낙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미증시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은 10월 달에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높아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10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죠, 계속. 네, 그래서 일단 그것도 그냥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좀 지켜봐야겠지만 PC는 딱 예상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큰 특징적인 부분은 다행히 없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9월 달에 중요한 포인트들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 미증시가 아직까지 뭔가 예전처럼 시원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항상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때쯤 되면 나오는 그런 이제 예산안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지금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미증시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되시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못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눌림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매수의 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침 9월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9월 마무리 지금 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바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밤에 아마도 야당과도 함께 좀 회동을 하고 네. 그리고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이 셧다운이 좀 막을 수 있을지 혹은 어쨌든 투심을 크게 막 저해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시장은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슈, 원래 몰랐었던 이슈, 없었던 이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예상한 이슈는 이맘때쯤 되면 매년 나와요. 철이면 철마다 돌아오는. 네, 항상 돌아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전 세계 모든 나라 국가들이 이제 여당 싸우기 시작하죠. 난 이게 필요해, 난 이 정도 돈 줘야 될 것 같아, 너네는 이 정도 예산 편성해줘야 될 것 같아 하고 한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네.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매년 나오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셧다운 하게 되고 뭐 말 안 들으면 또 이제 파이어 하겠다, 이제 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니까 맞아요. 네. 뭔가 항상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근데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나오는 이슈 가지고 우리가 굳이 뭐 걱정하실 거나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잘 처리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예산안도 결국은 이게 여당 야당 이제 이 정치인들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치인들이 사실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표잖아요. 좀 있으면 중간 선거 이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게 셧다운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너희들 탓이다 또 서로 탓을 할 거예요. 서로 탓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미국의 국민들 그리고 이제 그쵸. 미국의 딱 요 시기 때쯤에 여행 가는 분들이 문제가 돼요. 뭐 일단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통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셧다운 된다 하더라도요 여행할 때 조금 불편해요. 예. 박물관이가 문 안 열거든요. 이런 행정이나 그런 공무원들의 그런 근데 뭐 부분들이. 비상 네. 인력들은 남아 있고요. 뭐 제가 좀 불편했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우체국 안 돌아간다. 근데 미국에 우체국 누가 씁니까? 아무도 안 쓰거든요. 뭐 다 페덱스 이런 거 쓰지 우체국은 안 써요 거의. 그런 것 좀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박물관이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불편은 없다라고 좀 우리가 네.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셧다운이 온다 하더라도 당장 막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고 결국 정치적인 노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해결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요거 가지고 시장이 밀린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밀리면은 좋다 하고 이제 매수해야죠. 밀리면 오히려 기회일 수 네. 있다. 뭐 대표님 항상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뷰,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새롭지 않은 문제는 너무 놀라지 말자라는 부분 항상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동안 채팅창에서 네. 서로 이렇게 또 독려를 해주고 계세요. 좋아요 누르고 봅시다. 좋아요 누르고 대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먼저 누르고 듣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함께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설정, 알람 설정 꼭 한번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표님이 뭐 늘 이야기를 해주셨던 테슬라, 지난주 시장의 뭐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눈높이는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매드부시 목표가 $600까지 나왔더라고요. 언제까지 600달러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저는 뭐 빠르면 올해도 500불 정도 이제 커버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최종 목표가를 600달러라고 예상했겠죠. 근데 저는 600달러 이상이라고 봐요. 이게 올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테슬라의 그렇죠. 어떤 미래 가치를 평가했을 때 600달러요. 저는 한 800 정도 보고 있는데. 오. 근데 그게 이제 네. 수년 후의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로보택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옵티머스 판매가 다 들어왔을 때, 일단 그거 먼저 들어왔을 때 이제 가치를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600불 정도면 뭐 내년 정도 봤을 때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웨드부시에서 나왔죠. 뭐 뻔히 웨드부시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가치는 이제 좀 더 높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걸 먹고 사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한참 아래쪽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테슬라 끝났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시점이었는데, 저때 제가 여기저기서 엄청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테슬라는 굳이 뭐 차 파는 기업이 아니다. 근데 저때 사실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슈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정치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차 판매 안 된다는 거, 이거였는데, 결국은 테슬라랑 이제 전기차 판매 가지고 서로 치고받았던 비아디가 스스로 쓰러졌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외의 것들도 지금 이제 밸류에 책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00불은 무난하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기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올해 600불은 안 돼요. 너무 빨라요. 이렇게 되면 너무 가격이 크기 때문에 너무 빨라도 사실 좋은 거라고 없어요. 볼 수 없죠. 네. 절대 없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공매도가 자주 많이 껴있는, 뭐 공매도 순위 지금 1위에서 내려왔겠지만 공매도가 항상 상단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단기간에 특히 크게 치고 올라가는 건 이제 쇼스퀴즈 현상을 발생시켜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량은 다시 리프레시가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가격이 좀 크게 올라왔잖아요. 저희 분명히 쇼커버링 나왔거든요. 저 상황에서 분명히 쇼커버링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점 근처쯤 되면 분명히 또 매물에 대한 어떤 저항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을 크게 한번 찍고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게 사실 테슬라 주가의 어떤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그냥 각도 잘 맞춰가면서 중간 쉴 거 다 쉬면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동안 52주 차트로 봤을 때 전 고점이 $479 선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근접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또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져갈 템포를 다 가져가면서 오름세, 긍정적인 전망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 민주님께서 테슬라 못 믿은 내가 바보다. 대표님이 사실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여전히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또 국내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시장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시죠. 자, 오늘 9월 29일 월요일장이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금 금요일장에서는 많이 좀 눌렸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으로 출발하는지도 좀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지금 수급에 있어서도 개인만 아주 1조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쓸어담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오히려 미증시에서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떤 부분을 반영하면서 가져갈지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시장의 개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가 0.84% 오름세 3,414선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상승불 켜내는데요. 0.65% 오르면서 84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은 어떨까요? 금요일장에서 참 많은 약세를 보였던 상위단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다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데 삼성전자가 0.36% 오르면서 83,6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89% 오름세 33만 9,500원 선에서 두 종목이 모두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강세, 현재 105만 8천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KB금융도 1%대 상승불, 네이버는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6만 6,500원, 그 밖에 셀트리온, 신한지주, 삼성물산까지도 오늘 강한 모습으로 반등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어떨까요? 시총 상위주에서는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1위인 알테오젠이 2% 넘게 반등하면서 4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함께 1% 가까운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오늘 내리면서 거래되네요. 1%대 약세, 현재가는 56만 9천원입니다. HLB 1% 넘게 오르면서 3만 9,200원, 케어젠도 1%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조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업종별 추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에서 만나보시죠. 코스피는 오늘 증권업종이 업종지수 가장 강합니다.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보험도 2%대 상승불, 보험주가 오늘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IT 서비스에서는 오늘 네이버가 강하다는 모습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NHN과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의 상승불 켜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즈에서도 일부 상승불이 함께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증권 보험에 이어서 금융업종까지도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지금 여러 개의 업종이 1% 넘는 업종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락하는 업종은 전기가스와 부동산, 기계 장비 이렇게 소수의 업종만이 약세, 대부분의 업종은 강세를 나타내면서 장 초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통신이 업종 지수가 5% 넘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정보통신이 20% 넘게 오르면서 업종 상승률을 홀로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IT 서비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결제 관련된 종목들 KG 이니시스 올라오고 있고요. 대신정보통신도 상승률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 서비스, 금융까지도 함께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시장 일본 증시 집계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지수 0.6%대 내림세 속에 니케이 지수는 45,068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시장은 내리고 있고 국내 증시는 상승불 속에 출발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나 네이버, 카카오 지난주부터 이슈가 많았죠.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미국 기업들 내용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지난주에 또 바빴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인텔입니다. 여기저기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투자 요청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좀 과거의 포지션을 회복할 수 있을지 눈높이가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과거에 이 영광을 찾을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릴 거다. 반도체 업종이라는 게 이제 돈을 엄청나게 붓는다고 금방 해결된 업종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도와주는 기업들이 워낙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긴 하겠지만 사실 미국이 거의 인텔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보면은 일단 어쨌든 전 세계에 뭐 딱 두 개 있는 종합반도체 기업 있잖아요. IDM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미국에 이제 인텔이 있는데요. 사실 인텔은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좀 방만하게 경영을 하면서 지금 그 상태에 됐는데 일단은 돈을 그렇게 붓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시간은 걸릴 문제예요. 물론 근데 인텔의 주가가 지금 워낙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이상 내려갈 때는 없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의 영광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분명히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친구들이 확실한 친구들이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금도 주고 이제 기술도 좀 많이 이전해주려는 그런 액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협업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원래 인텔을 우리가 아예 관심에서 제쳐놨다가 이제 좀 관심으로 좀 들고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인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말씀 이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자체 제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발견했다라고 저희 담당 PD님이 좀 영상을 좀 찍으셨대요. 채팅창에서도 사이버 트럭 본 적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앞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는 영상 사이버 트럭이 지금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속도가 또 엄청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가까워졌어요. 자,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선 앞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뒷모습, 아주 각진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는데 대표님 사이버 트럭에 대한 뭐 평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제 차를 여러 개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딱 기존에 있었던 모델, 4가지 모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기업인데 사이버 트럭 같은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픽업 트럭의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짐 자체도 크고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그쵸, 이런 문화가 맞아요. 미국에서 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만든 이제 픽업 트럭 라인이라 보는데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많았는데 네. 뭐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고 되게 특이하다, 낯설다라는 느낌이 좀 줄 수 있겠지만 테슬라 자동차의 어떤 이 라인업을 좀 늘리는 데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고,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제 잘 팔려야죠. 많이 팔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찾는 사람들 꽤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제보 영상과 함께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지금 트럭 이야기 나온 만큼 네. 잠깐 관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대형 트럭 네. 관련된 관세를 매기겠다. 대형 트럭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의약품 계속해서 뭐 진짜 관세 릴레이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특히나 뭐 우리나라는 사실 트럭과는 크게는 관련은 없겠지만 네. 의약품은 조금 국내 기업들이 긴장을 해야 되나 싶은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아직 무역 협상을 타결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은 할 거예요. 협상은 타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타결이 되게 되면 이제 지금 한 100% 들어갈 텐데 협상 타결되면 이게 소급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를 걱정할 네.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말 중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무슨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길래 저 도대체 무슨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사실 저는 조작국이라는 얘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진짜 정말로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 관찰 대상국에서 이렇게 제외시키고 관찰 그다음에- 대상국에서 네. 제외되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기업과 네. 관찰 그쵸. 대상국과 그것보다 좀 더 심하면 이제 환율 그쵸, 조작국에 그게 더 들어가는데 심한 거죠. 갑자기 환율 조작국 얘기가 나오길래 이건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저는 사실은 관찰 대상국 들어간 것도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냥 워낙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였으니까 이제 구두로 몇 번 개입했더니 바로 경고받은 거거든요, 미국한테.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조작국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그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만 좀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런저런 협상 내용들이 나올 때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통화 수업 통화 관련 수업. 내용이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진전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네,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또 근데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야 아르헨티나는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못하냐 이러는데 아르헨티나는 그냥 조금 금액 해주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시한 건 무제한 통화 수합이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완전 다르죠. 그쵸. 이 무제한 통화 수합은 이제 기축 통화 아니면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무제한 통화 수합은 너무 같다 이거는. 저 사실 대한민국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원화 가치는 그 정도는 안 돼요. 기축 통화급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수합은 사실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고 아마 그걸 알고 우리나라 정부가 던졌을 거예요. 일단 그 얘기는 우리가 차곡차곡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 봤을 때는 뭔가 협상은 됐고 미국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아마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내일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특히나 또 연휴도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통화 수합 후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환율 점검해 볼게요. 네. 어쨌든 이 내용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내년에는 1,600원 선에 근접할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는 아니겠죠?
아이고 정말 진짜 1,410원 갔더니 이게 1,500원 얘기 나오고 1,600원 얘기 나오고 화들짝 놀랄 거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예요. 1,600원이면 경제 그쵸. 위기고요. 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게 1,400원 이상 때 올라가가지고 주식을 매수했을 때 제가 30년 가까이 주식을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환율 1,400원대에서 매수해서 우리나라 주식 망한 적 없거든요. 무조건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를 업사이드를 더 올려야죠. 근데 이게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미국한테 현금으로 이제 돈을 쏴주게 되면 1,600원 육박 관측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통화 사업 같은 거 아무것도 못 받아내고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 가지고 미국한테 3,500달러를 돈도 쏴주잖아요. 1,600원이요. 전 2,000원 나올 것 같아요. 경제 위기 와요. 100% 와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현금으로 이제 주기 전에 어느 정도 통화 수합을 받아내거나 뭔가 다른 어떤 것들로 이제 커버링을 해야죠.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그 외화 보유고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쏜다는 얘기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미국도 이거 알 거예요. 자기들이 거의 뭐 우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만일 아니 저는 무제한 통화 수합 해주면 땡큐죠. 해달라고 해요. 그럼 저희 금액 더 5천억 달러 올릴 수 있어요. 통화선만 해줘. 왜냐면 우리나라 문제 발생하면 그쵸, 워낙 찍어가지고 해주기만 4달러 하면 돼. 바꿔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한테 3,500달러를 현금으로 캐시로 쏴달라는 것 자체가 거의 저희 딸들도 이렇게 안 우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많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아내고 지금 같은 외환 보유고에 3,500불을 현금으로 진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1,600원이요? 아니요, 저는 2,000원 갈 것 같아요. 경제 위기 와요. 100%. 자, 이렇게 저희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 정말 뭐 그런 어찌 보면 역으로 그러니까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 함께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장이 근데 수급에 있어서 지난주에 일단 너무 큰 타격을 받았었고 수급에 있어서 오늘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그래도 조금 담으면서 출발하고는 있는 상황이군요. 네. 이거든요. 지금 당분간의 수급 동향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좀 눈치 보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연휴 전에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은 많이 팔잖아요. 또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연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팔아도요. 외국인들은 당분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겁니다. 현재 상황은 다 아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봤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협상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이런 3,500억 달러를 캐시로 쏴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쵸.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앞으로의 다음 주까지의 이 쉼이 과연 전 세계 증시 급락에 우리나라는 좀 다행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 이럴 때 시장은 쉬는 거야? 주식 가지고 수익 내야지 이런 시장이 될지는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안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국내 증시에서 개별 종목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는 오늘 7%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서 개인이 정말 물량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우선 지금 카카오에 조금 한숨을 쉬셨으니까 저희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뭐 지난주에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우선은 네이버가 좀 더 잘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저희가 마침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일에 방송 화요일에 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이 많이 좀 실망을 일으켜서 근데 또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광고 수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증권가를 싫어해요. 저 카카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수입이 올라가려고 하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 의견 잘 안 보고 제가 보고 판단을 하는 주의긴 해요. 카카오 때 업데이트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요. 네, 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하고 우리가 SNS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카카오가 이번에 이 업데이트는 전 개인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수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수정을 해야지 이제 카카오도 뭔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카카오는 제가 싫어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사이에 중간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회사 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저는 아까 한숨을 쉰 게 왜 한숨 쉬었냐면 카카오 때문에 한숨 쉰 거예요. 네이버는 어차피 자기들 갈 길 잘 갈 거예요.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걱정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번을 계기로 이제 그동안 사실 물적 분할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좀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난번에 샘 올트만 만나가지고 이제 일단 액션은 잘 취했죠. 이제 저는 이제 그랬었죠, 그런 네. 주주들을 향한 어떤 쇼라고 보고 있는데 좋았어요. 쇼맨십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들한테 불편만 좀 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빨리 인정하고 업데이트를 좀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 만일 여기서 뭔가 특별히 변화가 없잖아요. 증권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모르겠습니다. 광고 수입이 올라간다고요? 누가 광고를 줄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게 뭐랄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광고를 위해서 그렇게 개편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네.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네. 우선은 친구 탭, 쇼폼 손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예전으로 되돌림과 같은 손보는 수정이 일어나면은 그래도 이번 낙폭을 조금 만회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러면 광고를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유튜브와 한번 붙어보겠다 그 얘기인데 일단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에서 워낙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긴 해요. 근데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문부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계속 부어야 되는 산업으로 이제 네. 들어가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의문부입니다. 조금 이제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사실은. 불편함이 있었고 카카오톡이란 거 하는 건 우리가 또 메시지 서비스고 광고를 보다가도 메시지가 오면 거기 이동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인스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딱 정말 이제 그 광고만 영상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고 플랫폼이고 카카오는 원래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말 광고를 보고 있다가 말 메신저가 뜨게 되면 거기 다 이동하지 누가 계속 광고를 보고 있겠어요. 저는 그게 플랫폼 성격에 맞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게 각자의 특성을 잘 살려야지 여러 개를 막 갖다 믹스해버리게 되면은 적당히 넣어야 맛있지 이게 계속 다 넣어버리면은 정말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근데 빨리 인정하고 빨리 바꾸면 돼요. 괜찮아요. 뭔가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리프레시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소비자 이런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인정 빨리 하고 빨리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이유가 네. 어찌 보면은 그 메시징 편리한 부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외면한 업데이트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되돌림이 어찌 보면 일어나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야 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갈 길 잘 가고 있다라고 앞서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워낙 그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도대체 네이버는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조용조용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이런 식, 네. 빵빵빵빵 냈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 있었거든요. 잘 본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이제 사실은 카카오가 할 수 있는 네이버는 뭐 광고 뭐 이미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대세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워낙 경쟁자들이 많고 이 산업이 이제는 네. 뭔가 관심 가지고 막 다시 또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비교가 많이 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네이버가 한 10걸음쯤은 앞서갔고 카카오는 한 대여섯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의 흐름은 너무나 좀 자연스러운 네이버 상승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좀 더 빨리 올라가야죠. 네이버는 더 올라가야 돼요. 얘는 이 속도는 안 되고요. 뭐 기존에 오래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여전히 또 맞아요. 그렇게 그렇긴 되죠. 하죠. 네, 네. 빨리 올라가야죠. 열심히 하고 저는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두 기업 다 파이팅을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파이팅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카카오는 저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카카오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물적 분할을 워낙 많이 했던 기업이고 각자의 어떤 엑시트 물량을 받아내느라 지금까지 힘들었던 기업인데 한번 또 다음 턴을 한번 기대해 봐야죠. 자, 이렇게 저희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오늘 밤 다가올 미증시 전략을 짜볼 텐데 그 전에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틱톡과 관련해서 네. 바이트댄스가 그래도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은 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오케이 다 알겠는데 20%만 팔았는데 매출의 20%를 줘요. 순이익의 20%도 아니고. 그 매출의 20% 더하기 여기다가 배당까지 합하면 반이 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 계산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너랑 나랑 반띵하자 거의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로 인해서 오라클이 생각보다 매출이 좀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계약 조건만 봤으면 아마 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왜 매출의 20%지 순이익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없었던 매출이 생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월가들의 기대치가 문제인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거보다 기대치가 적게 되면 또 욕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도 들어오는 매출도 오라클이 없었던 매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매달 꽂히는 매출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 뭐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지만 기대감은 항상 그들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일단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 딱 베이스로 깔리는 어떤 어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오라클의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매력도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하잖아요. 릴슨. 네, 확실히 지금 정치적인 포지션도 잘 가져가고 맞아요.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라클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 여전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증시 오늘장 대응 전략 짜볼까요? 일단 이번 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협상이 나쁘지 않게 됐을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무시 못할 거거든요. 그거 믿고 오히려 좀 세게 던진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세게 던지긴 했지만 통화 수합 무제한은 좀 많이 갔다라는 생각 좀 들긴 드는데 해주면 진짜 땡큐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해주면 땡큐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만약 그게 됐으면 우리나라 지수 진짜 5,0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근데 되진 않을 거예요. 통화 수합은 안 해줘요. 그 무제한 통화 수합은 안 해주기 때문에 참, 네. 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명절 전이니까 좀 쉬어가는 이제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차익 실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올 연말은 진짜 좋은 지수를 보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딱 명절에 필요하신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네. 네, 그냥 그거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고요. 괜히 또 미국 거 우리나라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그냥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투자 전략 바뀐 거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전략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 함께 웃기 위해서 명절에 너무 많이 덜지는 마시라 대신 조심스럽게 저희가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동안에 국내 증시 좀 더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1.4%대 탄력, 코스닥도 1% 넘게 상승불 함께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략, 미증시 분석과 국내 전략까지 오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곧 개장을 앞둔 아시아 증시 대비해볼 순서인데요. 오늘도 저희 아장팀 정준혜 아나운서, 김서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푹 자고 왔습니다. 아, 충전을 잘 하셨고 우리 김서희 네. 아나운서는요? 저도 이번 주는 푹 잤습니다. 지난주는 조금 놀았지만 좀 이번 놀았지만. 주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충전 잘 했으니까 오늘도 힘차게 저희 시장에 대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뭐 금요일에 정말 우리 시장도 아주 폭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 오늘은 정말 환하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1% 넘게 오르고 있고 미증시도 금요일장에서 그래도 반등을 해줬고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중화권 증시는 어떨지 저희가 내다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겠죠. 금요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우리 정준혜 아나운서랑 총정리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국내 증시는 2% 넘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중화권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힘이 약했습니다. 이 미국발 관세 쇼크와 또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해 종합지수는 0.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선전성분과 홍콩항생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사실 주간 기준으로 여전히 3년 내에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AI 관련주가 전체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이슈와 함께 광둥성 태풍 피해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투심을 좀 짓누른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섹터가 오르고 내렸는지 히트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보시면 대부분 다 초록불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좀 시장이 약했다는 뜻인데 보시면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2차 전지주도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전체 화면 말고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지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도 이렇게 대부분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이 제약바이오주도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빠졌고 네. 또 아시아 증시에서도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제약 쪽에서도 그랬고 또 의료 서비스 쪽에서도 많은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는 좀 상승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 하반기 시장 가격전이 완화됨에 따라서 이 승용차 기업의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화웨이 자동차 관련주죠. 세력 사집단은 5% 넘는 상승분을 그래도 켜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은행주들은 보합세를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또 전력 산업이나 또 석유 산업은 네. 강세를 보였다는 점 좀 유의미한 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대만 가권 지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만 증시는 TSMC의 약세가 전체 매도세를 자극했는데요. 미디어텍과 폭스콘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지만 이 반복되는 AI 호재에 따른 피로감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가권 지수는 1.7%의 하락세 보였고요. 그리고 TSMC의 주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TSMC는 1%대 아쉽게도 하락불을 켜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리픽 10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가에는 그 영향이 반영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브라질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에 첫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내년에 한국과 멕시코, 일본 등의 추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전략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호재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네. 알리바바. 네, 3%대 어. 많이 밀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메이투안도 보시면 메이투안은 1.6% 하락을 했는데 이 중국 배달앱 1위이잖아요. 메이투안이. 근데 이제 메이투안이 AI와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기술 기업으로 변신 중인데 이 GPT-5와 맞먹는 AI 모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호재성 이슈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짓눌린 모습이었고요. 1.6%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JD.com, 이 징동닷컴인데요. 이틀 연속 보시면 강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장에서는 3%대 차익 네.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도 보시면 1.5%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비아디는 장중에 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1.5% 약세를 보였고요. 지리자동차도 금요일장에서 1%의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긴 했지만 그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리자동차는 1%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도 보시면요. 텐센트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어요.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1%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샤오미 17,
이 공개가 된 이후에 그랬죠. 네.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빠졌습니다. 완전히 지금 파란 기둥이 세워졌네요. 그러니까요. 이 8%나 무려 빠졌는데 사실 샤오미 17이 공개되고 나면 좀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기대가 있었죠. 있었는데 8%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세 이후에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 본인의 웨이보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일부터 샤오미 17 시리즈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 판매 5분 만에 올해 중국 휴대폰 브랜드 통틀어서 이 첫날 판매량과 그리고 판매 금액 모두 신기록을 경신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많은 매장에서 프로맥스가 이미 이 품절이 됐다라고 직접 네. 어필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레이진 회장의 노력으로 과연 오늘의 주가는 좀 오를 수 있을지 반등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두 기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두바이에서 이 50개 자율주행 테스트 면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전해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올랐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폴로고 자율주행 택시를 현지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호주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에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투심이 짓눌리면서 2% 가까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디즈 보시면요. 네디즈는 2거래일 연속 파란불 보이면서 전 거래일에는 1.7% 하락세 보였고요. 또 SMIC의 낙폭이 굉장히 좀 깊었는데 네. 5%나 하락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지수들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인 CSI 300 같은 경우는 0.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차이넥스트도 2%대, 과창판 50은 1.6%로 투심이 역시나 여기서도 짓눌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금요일장에서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징주 하나 더 뽑아봤는데 네. 샤오펑입니다. 제가 금요일장에서도 샤오펑 이야기를 맞아요. 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특징주로 샤오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오펑의 모나 M03 이 모델 전기차가 출시 12개월 연속 월간 배송량이 10,000대를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총 18만 대를 납품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5% 강한 상승을 뿜어내면서 네. 마감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는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약세가 짙었는데 그래도 샤오펑의 강세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네.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있는 상황이고요. 이 테리픽 10에서도 호재 뉴스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 상황 때문에 반영이 못 됐다는 점은 좀 뒤에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기대감도 가져보고 싶은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재료가 오늘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금요일장 리뷰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현지 매체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중국 정부와 관련된 특히나 제조업과 관련된 어떤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가 짚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석유화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요, 신규 정유 설비를 엄격히 억제하고요, 에틸렌 그리고 파리자일렌 같은 이런 대형 석유화학 제품의 증설 규모와 속도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띄워놨는데요. 또 낡은 정유와 화학 설비는 개조를 지원하고요. 정유는 줄이고 화학은 강화한다는 이런 프로젝트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요, 전자화학품 지원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고순도 화학 소재인데요. 아직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가 기술 돌파를 직접 과제로 못 박은 거고요. 네. 여기에 신에너지와 그리고 의료 장비 밸류 체인을 겨냥한 고급 폴리올레핀, 특수 고무, 고성능 섬유, 고성능 막 소재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신소재 분야들도 육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았는데요.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첨단 신소재는 키우고 또 중복되는 전통 설비 증설은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런 정책 기조는 곧 본토 증시에서 전자화학품을 비롯한 첨단 소재주 전반에 모멘텀을 가져올 것 같고요. 이 첨단 신소재 분야 섹터가 사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봐야 돼서 첨단 신소재 분야는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화학품 섹터도 주가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전자화학품이고요. 어제는 전일장은 2.4%대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5일 흐름도 보시면 이제 최근에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24일부터 상승을 해왔고 네, 전일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26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장중 흐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장만 보면은 지금 업종별로 전자, 화학품 섹터가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5일간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주 초반에는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왔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확실히 중국에서 이제 어떤 양보다 질, 이 퀄리티를 택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IPO 관련된 내용들 체크를 해볼 텐데 이 IPO 기대감 속에 중국 시장도 해당 섹터가 함께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의 이제 IPO 3가지 기업을 한번 가져왔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IPO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모멘타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모멘타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밝혔는데 이 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자율주행 스타트업 중 하나입니다.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도록 만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번에 그 바이두에서도 로보콰이파오라는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아폴로고 같은 그런 이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로보택시, 좀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택시를 만드는 곳이고 여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츠나 도요타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도 협력 경험이 있고요. 원래는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홍콩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규제 리스크를 피하고 또 동시에 중국 자본을 더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국 자율주행 기업 이 모멘타는 상장 지역을 미국 대신 홍콩 전환으로 고려 중이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지금 확정된 게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상장지나 뭐 시기, 또 공모 규모, 평가액 이런 핵심 정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IPO 행보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에는 무어스레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중국판 엔비디아가 몇 개냐고 하면서 일침하셨던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 이제 무어스레드 계획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최초의 GPU, 그래픽 처리칩 전문 기업이고요. 엔비디아 출신 임원이 세운 회사로서 AI 학습, 그리고 그래픽, 스마트 칩까지 전 분야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하이 과창판에서 IPO 승인을 최단 기록으로 따내기도 했는데요. 네. 공모 규모는 80억 위안이었고요. 올해 반도체 업계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중국판 엔비디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지 시장에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이제 이 무어스레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진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될 것 저번에도 같다. 그 자체 생태계,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구축한다고 했었고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쿠다, 맞아요. 쿠다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저는 기대하고 있니다. 사실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가 굉장히 강력한 일침으로 우리 방송에서 화제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무어스레드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최근에 이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줬습니다. 자, 하나 더 기업 볼 수 있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미니소인데요. 한국에도 매장이 있는 생활용품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키우던 자회사 탑토이를 따로 떼어내서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탑토이는요, 이제 미니소에 가시면 인형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니소가 가격이 다이소만큼 싸진 않습니다. 이게 다이소, 미니소 다 싼 것 같지만 인형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비싸요. 고퀄리티에다가 그 이제 인형들이 탑토이라는 브랜드의 이런 기업에 있는 그런 인형들인데요.
중국판 팝마트라고도 불립니다. 장난감, 피규어 이런 전문 브랜드고요. 젊은 층에게는 인기가 정말 많아서 이미 수천억 원대 기업가치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IPO로 독립을 하게 된다면 중국 장난감 시장에 또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혹시 우리가 이제 성인이지만 혹시 애착 인형 있으신가요? 애착 인형이요? 않은데. 지금 이 나이에 있으면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있어가지고 제가 미니소 인형을 그러니까 한번 만져봤는데 말랑해서 맞아요. 샀는데 지금까지 맞아요. 진짜 애착 인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전 베개로 씁니다. 미니소. 너무 진짜 푹신해요. 푹신푹신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소비자로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 뭐 팝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라부부 붐 이후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미니소의 탑토이가 중국판 팝마트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분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샤오미 저희가 지난주부터 정말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앞서 우리 준혜 아나운서랑 살펴본 대로 주가가 오히려 급락을 해서 지금 이 레이준 회장이 소방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지 좀 체크를 다시 해볼까요? 네, 샤오미 소식으로 바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전일장 금요일에 샤오미 주가가 8%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거래 대금만 200억 홍콩 달러를 넘어서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창업자 레이준은 정면 돌파 메시지를 냈는데요. 샤오미는 이제 단순한 스마트폰 브랜드가 아니라 하드코어 기술 기업으로 변신 중이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레이준 회장은 기술, 인식, 신미성이라는 3대 전략을 내세워서 애플을 전방위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고 구체적인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번 17 시리즈가 디자인이나 기능이 또 아이폰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향후 5년간 무려 2천억 위안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지금 크게 흔들린 상황이긴 한데요. 경영진은 오히려 프리미엄 전략의 속도를 내면서 애플에 맞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전날 샤오미 주가도 잠깐 보시면요.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샤오미 주가입니다. 네. 전일장 8%대 하락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5일 흐름은 이제 25일, 26일에는 17 시리즈 발표 때문에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요. 그랬죠. 네, 그 후에 8%나 빠지면서 조금 지금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이제 휴대폰 출시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던 샤오미였는데 장중에서는 또 회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샤오미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가 이 부분에 어떤 분수령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소희 아나운서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정준혜 아나운서 앞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개장을 앞두고 중화권 증시 대응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오늘은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기술주 집중 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또한 연휴를 앞두고 시장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금요일장과 같은 조정의 흐름이 좀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마 미국이 또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중국 내 관련주도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상승폭 크다 보니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의견은 이제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결국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제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 관련 산업들의 투자 등 확대는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또 IPO를 준비 중인 이 중국 GPU 관련 기업들도 한 5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6일에는 이제 무어라는 기업이 또 과창판 IPO 신청 88일 만에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선 11월 이제 미중 관세 조정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10월까지는 좀 변동성 확대 장세가 예상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기술주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뷰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샤오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나 좀 급락을 했을지 이 원인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투자 매력도도 좀 궁금합니다. 네, 25일 저녁에 이제 샤오미 CEO가 샤오미 17 이 판매가 등 이런 발표회를 한 이후 26일에 이제 샤오미 주가가 오히려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웠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이제 주가 모멘텀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는 판단이고요. 워낙 이제 상승폭이 컸다 보니 한국 시간으로 또 27일 오전 11시에 이제 샤오미 17 판매가 시작이 됐고 당일 CEO가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이 모든 시리즈가 5분 만에 그 판매량이라든지 판매액 자체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산 핸드폰 신제품 판매액을 깼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중에 샤오미 17 이 프로맥스는 전체 판매량의 50%를 차지하고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는 또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이 뉴스 자체는 샤오미 측에서 또 제3자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또 선별적으로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도했다라는 일부 내용도 있긴 합니다. 이 샤오미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판매가 좀 많았던 부분들도 있고 일부 젊은 소비자들은 16GB 메모리에다가 또 디스크 용량은 1TB를 결합한 이런 모델을 또 출시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 제품 자체도 또 오는 10월 5일에 또 판매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시티라든지 모건 스탠리 등 외사 보고서에서도 샤오미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26일에도 보면 관련 업체 연구소들의 이제 보고서들 나온 거 보면 샤오미 27 판매에 대한 기대감, 또 전기차 경쟁력의 우위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판매가 양호하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샤오미에 대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자, 한편 이제 중국이 9월 PMI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지표 관련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시장 예상치는 49.6%로 전월에 49.4%보다는 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의 그냥 그 정도의 이제 수치 정도입니다. 이제 반내권 등 정책 영향으로 지난 8월에도 보면 생산이나 투자 지표가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했던 부분도 있고 9월에도 이제 전통 제조업 경기 자체는 이제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생산과 투자가 이제 양호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2일 날 좀 발표된 지표인데요. 이 신흥산업 PMI 지수, 이 PMI 지수라고 하는 이 PMI 지수는 제조업 PMI 지수보다 이제 한 주 정도 일찍 발표되는데 네. 이 9월에 이 PMI 지수가 전월 대비 4.6%포인트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9월에서 12월 이 PMI 지수가 첨단 기술 산업 수출 호조로 인해서 50% 이상을 유지를 했는데 이번 9월에도 반등폭을 확대하면서 52.4%를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 이 제조업 PMI 지수에서 첨단 기술 산업 생산 등 반등이 유효했다라고 하면 4분기에 이 제조업 PMI 지수도 그래도 이제 50% 상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50일 기점으로 이 경기와 관련된 이 국면을 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 나오는 순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국경절 연휴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저희 방송하면서 여행, 관광 관련된 테마주들도 좀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매력도 포함해서 오늘 이번 주 시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중국 홍콩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고 또 미국 관세 이슈 등으로 제약이나 IT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는데요. 중국은 이제 10월 1일 국경절 연휴를 시작으로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술주들은 좀 반등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9월하고 10월은 부동산 성수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이제 소폭 반등하고 또 국내 여행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부동산이나 소비주 중심으로의 단기 자금 유입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도움 말씀에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개장을 앞두고
앞둔 중화권 증시 전략까지도 함께 짜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10시를 앞둔 시점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는 10시부터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고요. 그 전에 오늘은 이 글로벌 투자와 관련해서 따끈따끈한 월가 인물들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구윤우 캐스터가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방송이 끝났다고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